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익한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선생님을 또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놀이 파트를 맡고 있는 김선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성격이 조금 소심하다거나 혹은 뭐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이끄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거나 아니면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여러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회적 민감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적 민감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회적 민감도란 애정, 칭찬, 인정, 친밀감과 같이 사회적인 보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질인데요. 이러한 기질이 낮은 사람들은 약간 눈치도 조금 없고 타인과의 정서적인 교류와 교감이 조금 어려울지언정 현실적으로 조금 일처리를 잘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잘 바라보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반면 사회적 민감도가 너무 높은 친구들은 이제 자신보다 타인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반응에 예리하게 반응한다거나 아니면 그들의 반응에 있어서 빠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캐치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어딜 가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도 있고 어느 그룹에 속하든 그들의 분위기에 잘 동화되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거나 나보다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 이런 거를 잘 살피지 못하고 타인에 있어서만 타인의 입장만 고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사회적 민감도를 좀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이렇게 예를 들면 어머니께서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사람은 서비스 직업을 가지면 잘합니다. 사람에 대한 직업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 상황에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을 했을 경우에 저 학생이 어제랑 다른데? 저 학생 어제랑 다르게 머리 스타일을 바꿨네? 저 친구 표정이 안 좋은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잘 알아채요. 그거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반면 단점은 뭐냐면 상대방의 반응에 표정에 민감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저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쟤는 내가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기도 하죠. 반대로 사회적 민감도가 낮은 사람들은 실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좀 강인해 보일 수 있죠. 그렇죠. 사회적 민감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사회적 상황이 별로 개의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따르시켜도 사실 내가 딸을 시킨다 이러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반응에 별로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질은 좋다 나쁘다 좋은 기질 나쁜 기질이 없고 기질에 따라서 좋은 점과 덜 좋은 점이 있기 마련인 거죠. 자, 그럼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그 친구의 사례를 수업 때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친구는 사회적 민감도가 매우 높은 친구였어요. 게다가 이제 주도성도 약하고 자신감도 낮다 보니까 자기 의사와는 다르게 주변에 쉽게 잘 휩쓸리는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함께 수업을 했을 때 저희가 따돌림에 관련된 책 심심해서 그랬어 라는 동화책을 함께 읽고 거기에 나오는 동물 친구들이 되어서 역할 놀이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돌림을 주도하는 여우가 됐고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이제 토끼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서 토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토끼에게 이야기를 했죠. 토끼야, 그 부엉이 있지? 부엉이는 쟤는 우리랑 달라. 그러니까 쟤랑 놀지 마. 쟤는 우리랑 다르게 아침에 점심에는 잠을 자고 밤에만 돌아다닌대. 그리고 우리랑 다르게 평지에서는 땅에서는 빨리 뛰지도 못한대. 그러니까 쟤랑 놀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가 알겠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 역할을 입고 역할 놀이를 할 때는 그쵸. 여우의 말에 알았다고 수긍했다라는 거죠? 그쵸. 본인이 직접 토끼로서의 역할을 입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래 알겠어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그래서 아이한테 역할 놀이가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때 왜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왜 알겠다고 대답했어? 물어보니까 아이는 이제 그 앞에서 따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우가 상처받을까봐 속상해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여우가 안 볼 때 부엉이랑 같이 놀 거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 나름대로는 이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걸 수도 있어요. 나름의. 그쵸? 그쵸, 그쵸.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따돌리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도 아는데 이게 앞에서 여우가 이야기를 했을 때 서운해할까봐 속상해할까봐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주도성, 즉 그 TCI 기질 검사에서는 자율성이라는 부분인데 본인이 원했던 것과 다르게 타인에게 또 끌려갔던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사회적 민감도는 높은데 주도성도 약하고 그리고 또 타인 의지도 하다 보니까 아이가 그냥 자기의 생각보다는 타인의 생각에 잘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부터는 이제 아이에게 직접 역할을 입고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피규어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동물 피규어들을 한번 싹 보게 하고 거기에서 여우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동물을 하나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악어 피규어를 고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역할을 직접 연기하는 게 아니라 피규어로 이제 이렇게 역할을 연기하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악어로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대로 여우가 돼서 얘기를 하는 거죠.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저를 보진 않았어요, 아이가. 근데 이제 악어를 보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들고 있는 악어 피규어를 보면서 여우야, 따돌리면 안 돼. 나는 너랑도 잘 지내고 싶지만 부엉이하고도 놀고 싶어. 우리 따돌리지 말고 같이 놀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딴에는 직접 역할을 입지 않으니까 이제 투사가 된 거죠, 악어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들이 악어를 통해서 이제 가상의 공간, 허구의 공간에서 아이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직접 역할을 입었을 때에는 그런 자율성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못했는데 피규어를 통해서 투사를 시켜서,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은 거리 두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물어봤을 때에는 오히려 자기의 진짜 마음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직접 하면은 아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진짜 현실처럼 자기는 못할 거라 생각을 하고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눈앞에 보여져 있잖아요. 여우에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악어를 이제 손에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악어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자신의 마음이, 하고 싶었던 마음이 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악어가 돼서 여우야, 그러면 안 돼. 친구를 따돌리면 안 돼. 난 너랑도 잘 지내고 싶지만 부엉이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 같이 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게 자신의 의사를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서 타인에게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닌, 그래도 자기의 목적을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필요하는 그런 상황들을 놀이를 통해서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상의 공간인 거죠. 허구의 세계 안에서 아이가 이제 자기가 직접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두기를 하면서 피규어에 자신의 모습을 이제 투사시켜서 내가 하고 싶었던 말, 악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허구에서 이렇게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놀이에서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이제 쌓이다 보면 경험이 밖에서도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오늘 그 사례의 아이는 만 6세 정도의 아이잖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세요. 그게 놀이적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실생활과 상관이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는 기질적으로는 사회적 민감도가 높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지켜내는 자율성의 능력은 더 어릴 적에 어떻게 놀아왔느냐의 경험에 따라서 사회적 관계에 대한 그 구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한테 자꾸만 새로운 관념에 대해서 개입을 해줬을 때 아이는 그것이 놀이가 아니라 실생활에 연결이 되어서 그 상황에서도 실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주도성을 펼칠 수 있는 자율성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쵸. 연습을 해보는 거죠. 저희랑 놀면서. 사회적 민감도가 높다라는 기질은 강점도 있지만 그에 따른 단점이 타인에게 끌려갈 수 있고 타인의 의사에 다 맞춰져서 의존적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쵸. 예를 들어서 친구가 나에게 나쁜 것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그것은 나쁘다고 생각이 들면은 이 친구와 내가 싸울지언정, 이 친구와 내가 더 이상은 안 만날지언정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율성이거든요. 이 자율성을 높이지 않았을 경우에 타인에게 자꾸 끌려가다 보니까 이 사회적 관계가 깊이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른들 중에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자기는 안에서 차곡차곡 쌓아놔서 화가 나서 어느 순간에 그 친구의 연락처를 핸드폰에서 지워버리죠. 근데 상대방은 어이가 없는 거죠, 갑자기. 그쵸.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회사 생활을 했는데 그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자율성이 낮은 김대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럼 과장님이 와서 김대리 너 이거 정말 잘하더라. 나 이거 좀 해줄 수 있을까? 너 정말 이거 너무 잘해. 이러면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인정을 받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내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내 과장님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그걸 합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은 괜찮은데 그게 자꾸 이제 여러 번 부탁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도 부탁이 들어오다 보면 이 사람은 자기 일을 못해요. 과부하가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팡 하고 터져요. 이게 바로 사회적 민감도는 높지만 자율성이 낮은 분들의 특징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자율성까지 높여주면 여기서 과장님 저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할 수 있어요. 모르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말을 해서 나를 지켜내고 전체의 조직을 지켜내야 되는데 자율성이 낮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기질의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 어머님들께서 평상시에 생활에서 어떻게 좀 적용을 해주면 좋을까요? 이제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아이들은 자신의 욕구가 뭔지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내 감정은 무엇인지 항상 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일상에서 작은 선택이라도 아이가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보고 선택할 수 있게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선택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 표현력과 함께 이제 주도성도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이 시간이 있어서 초반에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사회적 민감도가 너무 높아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반나절 고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자기가 선택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면서 이제 계속 제시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들이 먼저. 그렇게 되면 아이는 그럼 그렇게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계속 타인 의지적인 모습은 계속 강화가 되고 자율성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견뎌주셔야 돼요.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고민하고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 의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잘 감내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강점이 타인에게 굉장히 양보를 잘하고 타인이 무언가를 원한다 싶었을 때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그 타인이 달라고 하기도 전에 먼저 주는 경향성이 있죠. 그쵸. 예를 들어 놀이터에 갔을 때 그네를 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타고 싶어서 옆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엄마도 사회적 민감도가 높아요. 내 딸도 높아. 그럼 보통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가 거의 양보하기를 강요하게 됩니다. 맞아요. 친구가 와서 기다린다. 우리 내리자. 우리 이제 다른 거 하자. 아빠와 집에 가서 엄마 밥 해야 돼. 등등 다른 식으로 굉장히 선한 방법으로 아이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양보를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런데 그건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아이한테 상황만 알려주는 거예요. 땡땡아, 지금 너가 먼저 와서 그네를 탔어. 하지만 이 놀이터는 다 같이 노는 놀이터인데 다른 친구가 그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네. 우리가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너가 탈 만큼 타고 충분히 탔다고 생각되면 그 다음에 친구한테 양보해주면 돼 라고 말해줘야 아이는 자신의 것을 충분히 누리고 그 다음에
친구에게 양보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실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이게 친구 기다리니까 빨리 가보자 이런 식으로 양보를 자꾸 강요하시면은 나중에 예스맨이라고 하죠. 거절을 못 하게 돼요. 아이가 거절을 못하고 아까 그 김대리처럼 네, 제가 할게요. 그런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또 우리 시청자들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